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해외 투자가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과연 어떤 주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들이 해외 투자 어떻게 하는지, 특히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그 얘기를 해볼 건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우리 해외 투자의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금융위기 이전에 막대 그래프가 툭 튀어 올라와 있는 것을 갑자기 급증이 한 600억 예. 달러가 넘는 해외 투자가 예. 됐네요. 이때 막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 10월 31일에 환율이 890원대를 찍었거든요. 네, 900원을 깼죠. 어떻게 환율 하락을 막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해외 투자다. 그렇죠. 국내에 들어온 달러가 많으니 그걸 내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외 투자 비과세 대책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막 운용사들이 해외 펀드 막 만들고 자산운용사가 결국은 해외 투자의 물꼬를 텄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펀드가 좀 대세였다. 다만 가슴 아픈 다시는 해외 투자를 보기 싫은 그런 한동안 흑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를 경험을 했고, 뭐 개인들은 사실 이때는 해외 투자에 관심이 없었고, 연금이 전략적으로 막 자산이 늘어나는데 우리 시장은 조그마니까 해외 투자를 막 늘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해외 투자 비중을 뭐 지금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2025년까지 55%로 전체 자산의 55%를 해외 자산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결정을 내렸고요. 그 다음은 연금이 뛰어들었고, 그 다음은 이제 중장기 투자 기관들, 보험사들, 이분들도 돈은 많은데 국내 투자할 데는 없고 금리가 낮고 하다 보니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 이 예정 이율은 있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해외 투자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몇 bp라도 더 주면 해외로 나가자. 그러면서 2010년대 중반에 보험사들이 해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 코로나와 함께 개인분들이 주식 중심으로 해외 투자에 뛰어드셨다. 지금은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이렇게 개인들의 관심이 많아진 걸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펀드부터 개인까지 좀 합류하게 됐는데, 각 주체별로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해외 펀드 거든요. 그렇죠. 자산운용사의 자산은 아닌 거죠. 네, 사실 결국 다 우리 돈이죠. 그렇죠. 자산운용사의 돈을 펀드에 맡기는 자금들이 어떤 트렌드를 보이느냐, 이 얘기가 되겠네요. 해외 펀드를 보시면은 순 자산 총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위기 전에 뻥 늘었다가 이후로 좀 줄었다가 14년도 한 중반 이후부터 막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해외 펀드 별로 가입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다들 해외 펀드 별로 그 수익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인식이 한동안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변 해외 펀드 가입하신다는 분은 별로 없었는데, 막상 데이터를 보니까 해외 펀드 자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어디서 는 거예요? 어디서 는 걸까요? 이쪽 차트 보시면 사모와 공모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떤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모와 공모. 공모는 우리가 그냥 불특정 다수, 우리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을 공모 펀드라고 할 수가 있고, 사모 펀드는 50인 이하의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자산 허들도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좀 거액의 부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이 자금을 운용사에 한꺼번에 맡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대학교가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데 기금 운용하는 공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도 세미나 다녀보면 이런 공제가 있었구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모가 엄청 많이 늘었네요. 대체 근데 보면 굉장히 특이한 곳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자산 구성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보니까 부동산. 두 번째가 특별자산이네요. 해외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하는 걸까요?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어디 빌딩을 샀다, 어디 주체가 빌딩 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빌딩을 직접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리츠나 이런 데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대체 투자인 거죠. 눈 귀담아 들어야겠네요. 우리도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특별자산은 뭘까요? 특별자산은 개인이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항공기 리스나 뭐 선박 관련된 진짜 이제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부동산이 아닌 특별한 자산으로서의 가장 대체적인 그런 투자처로서 보이는 것들이 특별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대체 투자를 사모펀드를 통해서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사실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수익 더 주는 데 있으면 다 한번 가보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을 네, 가장 파워풀한 이제 해외 투자 기관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실 매년 5월이 되면은 향후 5년간의 투자 계획을 연금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뒤까지 뭐 해외 투자든 어떻게 투자 비중을 가져갈지 결정을 하는데 최근 몇 년간 매년 해외 투자 비중을 더 늘리겠다 해왔고 작년에 발표했던 것이 2025년까지 55%까지 얼마 전까지 40%였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5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는 5월달에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5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한 여름 좀 지나서 이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외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수익도 수익이지만 자산 규모가 너무 커서 우리 시장이 감당할 수 없다. 해외로 나가는 게 필수 불가결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해외 자산만 2020년에 뭐 거의 300조 가량이고 전체 자산은 제가 800조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산 규모로는 연기금 펀드로는 세계 3대, 세 번째. 근데 뭐 그럼 연금이 우리나라 주식계 대주주가 돼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곤란하네요. 그렇죠. 곤란하죠. 그래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수밖에 없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지금 보면은 연금이 그래도 국내 주식이 21%, 그다음에 대체 투자가 10.9%, 그다음에 국내 채권이 35%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25년까지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국내 주식은 15% 내외, 줄이는 거네요. 네. 국내 채권은 25% 내외, 그다음에 해외 주식을 제일 많이 35% 내외, 해외 채권은 10% 내외, 그리고 대체 투자도 뭐 한 15%. 이걸 보면서 아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게 이게 자산이 늘고 늘어난 자산에서 비중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해외 투자를 하면 달러를 사야 되니까 사면서 달러 수요 유발하는 것이 향후 5년간 뭐 많게는 300~400억 달러 정도 매년 유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외환 시장에서도 지금 단일 주체로는 가장 큰 외환 수급적인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연금은 해외 투자를 늘릴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험사의 해외 투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험사의 해외 자산 규모가 14년부터 한 17년까지 가파르게 늘어난 것 같아요. 뭘 투자했나 보니까 채권하고 KP물이 한국물이라고 하는데 코리안 페이퍼. 네, 한국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 이게 표시가 달러 표시일 수도 있고 외화 표시 채권 발행하는 거죠. 해외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채권을 우리가 대사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보다는 확실히 보험사는 좀 안전한 자산 위주로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자산에서 거의 90% 가량은 채권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해외 자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워낙 뭐 지금 해외 저금리 때문일 수도 있고 보험사들의 자산도 이제 막 많이 안 늘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래도 다른 외국에 비하면 좀 자산 비중은 낮은 것 같아요. 그럼 아직도 그러면 여력이 되면 해외 투자는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좀 우호적인 여건이 발생하면 좀 더 늘릴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안전한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들의 해외 투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별로 해외 투자 트렌드를 보시면 개인들은 막 미미했네요. 국민연금이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다음에 기타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자산운용사나 보험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개인을 위해 조금 차지하다가 작년에 거의 190억 달러. 연금이 280억 달러인데 개인이 190억 달러를 투자를 했네요. 이게 사실 주식하고 채권 합친 건데 주식만 보면은 연금보다 개인분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작년에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개인분들이 해외 자산을 이건 이제 자산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어떤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봤더니 그동안은 뭐 채권 반 주식 반 정도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작년에 주식 투자를 엄청 늘리시면서 주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보니까 거의 뭐 많아졌습니다. 500억 달러 정도.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해외 주식을 많이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재미로 작년에
뭐 워낙 해외 주식 많이 사셨고 올해도 연초 중심으로 많이 사셨는데 어떤 종목을 많이 사셨는지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테슬라네요. 테슬라 네. 많고 애플 많고 신기했던 게 처치캐피탈이라고 이건 뭔가요? 이게 무슨 스펙이더라고요. 스펙. 아, 네. 여기서 설명하기 스펙. 너무 긴데 네. 어쨌든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는 이제 그런 금융 네. 자산? 네, 미국에 스펙 열풍이 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대표적인 종목인가 보네요. 개인분들이 여기까지 네. 하셨고 뭐 제트홀딩스는 일단은 소프트뱅크랑 네이버가 투자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고요. 로블록스는 게임 회사로 네. 알고 있고 네. 어쨌든 미국 자산이 압도적으로 올해 순매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7월 중순 기준으로 또 어떤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는 이제 순매수고 네, 연초부터 7월 중순까지 뭘 많이 샀나. 지금 잔고를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느냐. 역시 1위는 테슬라네요. 테슬라 많고 네. 애플,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다 이름 많이 들어본 종목들이네요. 그리고 항소제약. 네. 이런 거 어떻게 또 알고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개인분들의 해외 투자 현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해외 투자는 또 일본이나 대만과는 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투자가들의 패턴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가는지를 저희가 잘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식 수익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 같은데 다른 자산에도 좀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